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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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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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으르렁 답지 못했습니다. 네, 으르렁은 정말 파워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으르렁을 뭐 고양이처럼 그렇게 예쁘게 하고 그러세요. 나 으르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자, 마음은 파워풀하고 싶었던 이 오프닝송으로 새 외부자들 문 열어봤습니다. 여의도에서 상대를 한번 물었다 하면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한 국회 초선 호랑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뭐 호랑이는 아니고 그냥 이제 여기가 오히려 더 호랑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어흥어흥하고 다니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호랑이는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회 호랑이, 초선 호랑이, 신상 호랑이 뭐 이런 별칭이 붙은 것은 이제 토론회에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빠른 상황 판단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수준급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일정이 잡히면 미리 뭐 리허설 이런 것도 해보신다면서요? 네. 공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현안에 관련돼서 정부 측의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야당 의원님들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현안들을 공부하는데 하는 것이지 뭐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저쪽은 어떤 의견이야? 야당은 어떤 의견이야? 이걸 물어다 보면 아무래도 토론이 좀 더 원활해지는 그런. 시뮬레이션인가?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 뭐 오늘 오시기 전에 외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뮬레이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방에 이렇게 똑같이 5명 앉아서 각자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동관 수석 역할 하는 분이 있고. 네, 그럼요. 그런 의견 가지고 이야기하죠. 2018년 남북 두 정상의 약속, 2019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새해를 앞두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첫걸음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있었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사실 개성공단의 화물을 나르고 오고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중단된 지 10년 만에 이제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 그 자체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서 평화로 흐르게 했다. 그러면 단순한 남북관계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남북관계의 진일보 그리고 반등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야에서는 이 착공식을 두고 약간 엇갈린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체가 있는 착공식이면 갔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네, 실체가 있으면 또 뭐 이건 뭐 제재 위반이다 그러면서 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건 뭐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벅차죠. 정말 아주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정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다 가서 같이 참석을 했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가슴 벅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가슴 벅찼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들이 올 초만 해도 만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보고 그랬는데 북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4월에 MBC가 조사한 때는 77%까지 갔었어요. 근데 12월에 그 조사로 보면은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니까 잠깐 말을 보태면 네.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요. 사람들 미세먼지 걱정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날씨가 맑아져야 된다 다들 공기가 맑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공기가 맑을 때는 미세먼지 있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딱 1년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하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맑은 하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거의 대통령 혼자서 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좀 그랬으니까 또 미세먼지
약간 맑으니까 미세먼지 걱정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으로는 남북관계 전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착공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안보적 이점이거든요. 또 다른 한편은 이게 뭐 잘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남북철도 연결은 이건 기관차는 아니에요. 트레일러지. 기관차는 역시 북미 간에 이게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그 기관차가 오게 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은 뭐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뭐 벌써 장대까지 들고 오냐. 입만 벌리고 이렇게 감 떨어지고 기다리면 되지.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감이 뭐냐면 적감 먹으면 안 돼. 독 들었어.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내가 수용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북 관계가 풀리고 북핵이 해결되려면 사실은 북미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도 남북 관계는 살아있다라든지 남북 관계 힘들어도 북미 관계는 살아있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살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정말 뭐 산길 넘고 물길 건너 갈 길이 멉니다.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재 완화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앞에 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행사 자체를 갖고 희망을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에게 불참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옹졸했다. 참석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내고 네. 하는 게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우리가 좀 그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샴페인을 좀 먼저 터트린 것 같은 야 이제 그 남북관계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면에서 그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석 주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10월 정도에는 만날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철도라든지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교류나 협력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가자 그랬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뒤로 미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으로 미추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그때 연내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가급적 빠른 시간에 했던 것들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즉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되고 2차 회담. 그리고 2차 회담이죠.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에 맞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의 사이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희망적 기대를 새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없는 기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최초에 합의했을 때부터 그 합의 정신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속 주행한다 그러셨는데 속도라는 건 원래 상대적인 거예요. 정속이라는 게 몇 킬로가 정속입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한 30km 가면은 맞을 것 같은데 60, 70km 달리면 그게 정속이 아니고 과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건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잖아요. 이거 예.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요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남과 북이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교통시설은 불편하고 불비하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착공식에 다녀온 그 대표단들 혹은 이제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의 그 인프라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 철도나 도로를 현대화시키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또 먼저 분위기가 정부 여당. 아니, MC가 저를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여당 대표, 제가 안 여당 하면 안 대표 되겠다. 할 수 없이. 네. 아니 뭐 호랑이로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당황스럽지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지난 9월에 동방경제 포럼, 소위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남북로 철도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정말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해안 축선 교통망은 16조 정도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5조 1,600억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동해안 축선은 15조 9,090억 정도 든다는 거고 향후 10년간 5조 7,900억 정도. 이거는 2014년도 국토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이제 50조다, 100조다 이런 것은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일 국토부 제2차관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국제사회와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돈의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좀 줄여나가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비용의 문제기보다는 향후에 생길 추가적인 기대 비용이 훨씬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SOC가 지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쓸데가 없으니까 지금 4대강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SOC에 투자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경제적 효과로 바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지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뚫리게 되면 지금 몽골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실 일본 것도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으로. 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잖아요. 비용이 절감이 될 텐데 이런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냐 비용 축에도 지금 기관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심지어는 10배까지 막 나요. 뭘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철도 연결되면 좋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대륙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돼요. 그러나 그거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요. 대북 제재가 완화되든지 해제되든지 해야 돼요. 그거가 없이 우리가 뭐 꿈만 꾼다고 꿈꾸는 건 자유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란 얘기죠. 국회에서도 북한 철도 관련 예산을 솔직하게 공개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숨겨놨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 철도는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는 시속 20km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런 건 철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철도가 그런 없다. 건 이렇게 개선이 아니라 신설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신설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전부가 단선이에요. 북한의 철도는 90% 이상, 97%가 단선이고 그럼 복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복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수준을 우리 남한은 지금 KTX가 다니고 있잖아요. KTX가 다닐 수 있는 선로로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요. 비용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이라서 비용 문제는 간단하게 북한 인력을 쓰느냐 남한 인력이 가서 쓰느냐 이 비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10배 차이 나죠. 예, 그런 것들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 어디서 보강되느냐의 관점의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철도의 노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철도 연결이 아니라 철도 현대화 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낙후됐던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그냥 연결했다는 상징성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향후에 경제적 효과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북한에서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빠질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다른 해보다 올해 신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죠. 새해 첫날이면 빠질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다른 해보다 올해 신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죠.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6.12 조미공동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세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해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전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년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예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뭐랄까 낙관적인 전망과 약간 비관적인 전망인데 비관적인 전망은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투덜대는 거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너희들 왜 안 움직이느냐. 네. 우리도 시간 많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낙관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 착공식에 왔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인도적인 목적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풀어줄 의사를 좀 밝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볼 때는 이게 충분히 누를 만한 뭐랄까 믿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에서 아직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아직도 관심이 있구나다라는 시그널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줬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판을 뒤엎을 상황은 아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전된 과거보다 좀 진전된 내용을 좀 이번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오늘 나온 신년사를 보면서 역시 지난 연말에 쭉 이어졌던 흐름이 크게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조선중앙통신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 발표해서 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그 본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늘 발표된 저 내용에도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선언적 의지는 밝혔지만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비핵화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는 점에서 저는 거꾸로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사실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제재 완화가 안 된다면 나머지는 올해를 이렇게 잘 분위기 조성해 가면서 가면 2020년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거꾸로 미국은 그동안에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거 안 했잖아요. 도발. 자기는 충분히 내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압력을 가해서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얘기할 만한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북핵 문제가 우선적 이슈가 아니에요. 미중 관계, 미중 갈등이 첫째고 두 번째가 이란 핵 문제고 이제 북핵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렸어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어. 이 상태로 질질 끌고 가도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몫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중재 역할을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봐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이제 버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급할 거 없다. 우리도 급할 것 없다. 서로 버티다 보니까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또 영원히 버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 이른바 모멘텀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모멘텀이 상실돼 버리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언제라도 옛날 우리 1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북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 내내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지도자의 판단이 잘못됐다. 과거로 돌아가자.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기가 이 신년사인 이걸 이용하면 참 좋잖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미 회담이 먼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든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열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를 걷든지 예. 아마 이런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이번 신년사에 나타난 거죠. 예. 그걸 잘 활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한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악관에서 최근에 반갑지 않은 메시지가 지금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 심사론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배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150%, 지금 50%를 더 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 인건비, 그다음에 군사 건설, 군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틀어버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미 간의 입장차가 약 1,000억 원까지 좁혀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미국 팀이, 협상팀이 이제 미국 본국으로 갔는데 본국 수뇌부에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협상이 좀 틀어져 버린 걸로 지금 된 거죠. 트럼프가 부자 나라한테 우리가 도움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시리아 미군 철군 때도 비슷한 논리였고요. 철저한 장사꾼의 입장이죠. 철저한 장사꾼. 이 사람은 이제 이런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정부 지출을 줄였다 이런 거를 나중에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걸 실적으로 내세워서 아마 굉장히 그 압박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성과를 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뭐 크게는 장 변호사님하고 뭐 이게 이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표현을 이렇게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방위 및 분단 문제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상호 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한미 동맹 사이에 큰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압박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냐? 협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로는 깎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서 가는 거고 네. 저쪽은 더 내라는 것들을 가져와서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해서 건설 비용도 다 됐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을 잘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방어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문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시 이야기한다는데 한미동맹이 큰 걱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는 거고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한미동맹은 견실하다. 이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의식 의원이 아까 한미동맹 이 튼튼하다는 얘기하면서 뭐 절대 이런 수식어까지 쓰셨는데 지금 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데 저도 좀 보태고 싶고요. 왜냐하면 시리아의 예를 봐도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까지 갔지만 거긴 실제 내전 중이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 쪽에서도 우리가 믿었던 미군이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트럼프는 뭐 저 사람들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한미군을 자기는 가능하면 빼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법으로 22,000명 이하로는 못 줄이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쉽게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뭐 트럼프의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기조를 보면 상당 부분 주한미군을 감축할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협상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미군의 필요한 미군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군까지도 해서 만약에 철군이 될 경우에는 비용을 깎는다 이런 조항들을 갖다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티스도 포기한 게 트럼프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동맹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나토라든지 다 모든 나라에서 다 걸렸고 특히 시리아 철군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이죠. 네. 황당한 거거든요. 갑자기 딱 나간다 갑자기 그러니까 철군이.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저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뻥을 치는 건데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예산을 갖다 절감했다는 걸 다음 선거를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하냐면 또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좋은 카드를 갖다 왜 북한한테 공짜로 줘.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북한이 막 신나요. 네, 지금 근데 신날 거란 이제 말이거든요. 저희가 왕왕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닉슨 독트린. 그래서 그때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했고 그 카터 때도 인권 문제 이유로 해서 감축을 또 했고 그래서 좌우한 그런 그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게 매우 사실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외교부에서 나오는 그 외교적 수사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 그 불안하다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트럼프한테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기 때문에 원보이스 된 거 맞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게 좋다.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최근에 이 목소리를 다 죽였잖아요. 지금 요 사안은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예를 들면 슈퍼 301조 80년대 큰 위협이었죠. 한미 간의 그 FTA 협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갈등들이 있을 때 물밑에서 협상하는 역량이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결국 대통령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반대하고 충원하고 고언을 하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런 채널이 매우 약화돼 있다. 우리의 외교력도 떨어졌고 백악관 주변이나 의회에 한국 편을 들어주는 또 우군이 될 만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제가 오늘 뭐 그런 걸 사실 좀 준비해왔다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뭐 미국의 격월관 국회 외교 잡지 이런 데서 보면
전 세계 나라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가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랍니다. 지금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제사회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리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우리도 이제 남북관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좋아서 좋아하는 건 리더인데 그렇게 아닙니다. 딱히. 그나마 네. 모든 그런 난관들에 대해서 다 적이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적대시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노력을 혼자 맡겨두면 안 된다. 대통령 혼자 할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마당에 우리가 같이 미세먼지 없애는 노력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남북미 사이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한반도에 불어왔던 훈풍이 올해도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 국정농단과 장미대선이라는 소용돌이에서 정치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잠룡들이 탄생하기도 했었죠. 2019년에는 어떤 분들이 기지개를 켤지 저희도 이제 특별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희비가 엇갈린 여의도 잠룡들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2년 전 설날 대권 밥상은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외부자들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회 때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그때 잠룡 분석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네. 가운데 이제 문재인이 있었고요. 네. 후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기문 후보가 이렇게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찬. 안희정, 반찬들이 이재명, 들면 안철수, 서운하시겠습니다. 박원순, 뭐 손학규, 정운찬, 원유철, 김종인, 황교안, 뭐 김부겸, 이인재, 남경필, 유승민, 심상정 등등등등 있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반기문 후보는 이제 도중에 하차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셨고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기도지사 돼서 최근에 아주 큰 곤욕을 치렀고 안희정 도지사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교의 몸이 좀 됐고요. 안철수 의원은 좀 외국에 가셨죠? 언제 복귀하실지 모를 것 같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전히 바쁘시고요. 네, 네. 등등등등. 안철수 전 대표 의원은 지금 어디가 계신 건가요? 독일에 있나요? 네, 독일. 최근에 그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송년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으면서 뭐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뭐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테처럼 단단하게 성장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거기 보니까 16명이었는데 6명이 지금 차트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지금 앞부분에 새로 등장한 분이 이낙연, 김경수, 오세훈. 예, 요새 뭐 새롭게 이름이 좀 올라오고요. 오르내리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밥상 딱 보면 홍준표 대표 없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때만 해도 아직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하게 반기문 후보였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성완종 리스트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가. 그 반기문 후보가 사퇴를 한 다음에 그 대항카드로서 이분이 이제 마침 그때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보수의 대안으로 떠올라가지고 졸지에 대선 후보가 되셨고요. 또 급하게 된 데에 비해서 꽤 많은 득표를 얻으셔서 20% 가까이 얻으셨죠, 아마? 곳곳에서 2019년 잠룡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외부자들도 기해년 주목해야 할 잠룡 이 설문에 여러분들 답을 해주셨는데 철저히 사심이 반영된 외부자들 마음대로 업앤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룡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물속에서 뭐 지금 뭐 몸풀고 있는 분 많지만 그 2019년에 확 하늘을 나는 모습이 보여서 비룡으로 저는 역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예. 을 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저 여론 조사를 보면 이낙연, 황교안 전 총리 이래서 총리 전성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들어가서 급부상한 걸로 돼 있죠, 네. 그죠? 이낙연 총리 이어서 2위로 기록을 그렇고 했다고 이제 하죠. 네. 팟캐스트 네. 유튜브 또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행보도 그렇고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저는 뭐 굳이 얘기하면 다운에 가까운 요소들이 좀 더 두 가지 부각되지 측면에서. 않을까. 대권 행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너무 빨리 연못에서 나왔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공간이라는 게 20, 30대나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원더 공격을 주도적으로 할 때 어필을 하지 뭘 방어를 하거나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는
과연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해 조금 맞아요. 의구심이 생기고 노출이 되다 보면 상처도 입지만 상처 입는 거야 뭐 이분이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지만 감추고 싶었던 야심 이게 드러나는 순간 그것 봐라 이러면서 공격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쯤 더 있다가 연못에서 나왔으면 좀 더 잠룡으로 있다가 나왔으면 좋았지 않을까. 최근에 그 조국 수석도 그렇고 또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문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방어를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저는 이제 그런 조바심의 표현이다라고 봐요. 근데 두 분의 SNS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그런 계기가 됐고 지지율 하락을 막기는커녕 더 부채질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났거든요. 근데 아직 팟캐스트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요쯤에서 최근에 그 20대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발언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20대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비슷한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들은 축구도 해야지 게임도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고 불만이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해프닝을 봐도 그렇고 유시민 이사장이 정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 행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은 드네요. 근데 그거 동영상 보셨어요? 텍스트로 된 거, 문서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투덜투덜 거리는데 정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맥락에서 그 문장만 떼가지고 그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맥락만 뗀 건 아니고 앞뒤에 그걸 그렇죠. 저도 다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실제로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 완전히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고 그걸 20대 남녀가 그렇게까지 2배 이상 그렇게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러면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20대들이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여자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뻐해주고 나대는 남자아이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몸으로 겪으면 초등학교를 다닌 세대예요. 자기 또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뭐하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뭐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인터넷에서 늘 그렇거든요. 저도 한마디 하게 되면 항상 특정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건 늘 있는 건데 바른미래당에서 너무 평가지 내더라고.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의 청년 대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그 청년 대변인이 대변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분이 그 포인트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된 거죠. 사실은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년 집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히 이분이 이제 잘하는 게 그런 기획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대선 후보들 이른바 잠룡 관리에 들어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곽에다가 잠룡인데 잠룡 아닌 잠룡 같은 것처럼 일종의 쪼꼬 카드를 이렇게 마련해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뭡니까?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를 안 하는 그 아주 좋은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사장이고 또 다른 하나 팟캐스트죠. 팟캐스트를 시작한 데는 저도 이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게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엄청나게 떴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되게 이제 음모론이 많고요. 또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기보다도 확증 편향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저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옛날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같은 게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데 뭉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하고 저쪽은 막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저도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뭔가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이제 이분하고 노유진이라는 정치 팟캐스트를 카페. 했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회당 100만 다운로드만 100만이고 스트림까지 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고 하여튼 팟캐스트. 어마어마했죠. 예.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뭘 했냐면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는 음모론 펴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추측은 필요한데 추측이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추정만 하자. 이게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재적 접근 방법이에요. 항상 상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세라보자. 네. 이건 특히 이제 유시민 씨가 아주 늘 하는 말, 우리 내재적 접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4대강도 좀 세 번째. 내지적 접근을 좀 해봐줘. 했던 것 같은데. 했을 거야, 아마. 세 번째는 영리 문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걸 해가지고 사실 한국의 여론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데가 있는데 언론들도 거기서 덩달아가지고 끼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을 쓰게 되면 사실 기사를 안 봐요. 근데 자극적인 제목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클릭 장사를 언론이 같이 가는 환경에서 누군가 하나 팩트 체크하고 좀 차분하게 합리적인 뭐랄까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업다운 스코어를 우리가 굳이 매겨보자면 1대2 상황인데요. 우리 강원식 의원님은 계속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지금 듣고 계셨는데 호랑이 발톱 나오는 겁니까 아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얘기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정신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새끼 호랑이한테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인데. 제가 잘못하면 영리를 건드리는 제가 뭐 이런 하루 강아지가 용 이야기를 어떻게 새끼 호랑이가 용 이야기를 함부로 하루 강아지가 하겠습니까? 되고 호랑이 무서움을 모르고 한번 해보세요. 아유, 제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몇 가지는 저는 좀 느껴지는 작년에 그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그 제목이 SNS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파장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위 말하는 과거의 비주류들이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류로서의 국정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굉장히 SNS를 통해 역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싸움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가짜뉴스 넘쳐나고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 일병 부하기 나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라도 가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그런 가짜뉴스나 그런 안도 안 되는 것과 싸움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 지지층에서도 최근 이 가짜뉴스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경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진화하기 때문에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 그럴듯한 이야기에 황당한 걸 섞어서 이야기하기 그게 시작했거든요. 80%의 팩트에다 20%의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 때문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로 빡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빡 돼서 사람들이 마음을 접게 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본인이 말한 난 대권주자 행보 아니야 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 믿어줄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라는 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가 있든지 가령 이명박 대통령은 성과가 있었고요. 아니면 헌신의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수용을 하지. 아니 뭐 헌신의 물론 이제 좋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랑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헌신의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천막당사에 가서 구한 게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 가서 어쨌든 지역주의 타파,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인권 문제를 위해서.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이 행보가 아까 말한 그런 객관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헌신의 시간, 즉 민주당 일병 구하기의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그래 대권주자로 몸집 불리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민주당 일병 구하기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등판하는 그 타이밍이 좀 제가 기대했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하는 얘기는 거꾸로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죽음하고 공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반문정서나 민주당이 점점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그 외로운 민주당 일병 구하기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조금 한편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온전하게 대통령 지키기 내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까나가는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될지는 저도 이제 저는 후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네,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권 주자로서 자기의 어떤 차별성이나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뭐 막 까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건전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어떻게 갈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그 후자가 되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의 장점은 예를 들면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안 보더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내재적 접근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거양득이죠. 내가 동지를 구하는 것들도 있고 또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내가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반대로 내가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 정부의 일정 정도 책임 있는 본인 표현으로 어용지식인인데 어용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방송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본인과의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오해하지 마라. 저는 이런 것들에 충분히 보완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지지율에 새로운 탄력과 새로운 반향을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저희는 좀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야권 인사에서 업앤다운 후보를 좀 뽑아볼까 하는데 조금 예상이 돼요. 1위로 지금 가장 먼저 그 거론이 될 분이 진 교수님이 먼저 주목할 만한 인물. 예, 뽑아주신다면.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예. 저는 참 이분이 참 장점이 참 많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감이 가는 분인데 그런가요?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가끔 가진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 참 이만한 인물도 없다라는 거. 이게 유일한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디스하는 방법도 드디어 절묘하네. 나오네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복귀하게 되면 죽을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복귀하면 거기에 정치적으로 사망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정말인가요? 거기다 물어보셔야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대해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의 대남 통일전선 전술이 들통나니까 겁이 날 거래요. 아니 이분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분 아니에요. 그때 뭐 하고 있다가 왜 안 죽이고 뭐 이제서 다시 되면 뭐 죽인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걸 갖다 본인이 믿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걸 믿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입술 서비스인가요? 참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꼭 이러셔야 되는지. 저는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던 과정을 한번 벤치마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문 그 선거 분석가들이 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굉장히 핵심 타겟을 해냈다는 겁니다. 백인 노동자들 딱 찍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입맛에는 정확하게 맞고 하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도 직전에 미국에 계셨잖아요. 그런 연구를 충분히 하고 온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보통 일반적인 정치의 정서라든지 업법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이제는 그걸 브랜드로 해서 내가 아예 이걸로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포퓰리즘이 유행이잖아요.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도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만나가지고. 바로 그 핵심 타겟 계층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겨냥하시는 핵심 타겟 계층이 어쨌건 지금 반문 정서라고 한다면 한국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 세력만 갖고는 대권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24%. 그게 말하자면 저는 맥시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중도적 사고를 갖고 있는 보수 계층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외연 확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뢰, 그다음에 품격, 그 옷을 입히면 훌륭한 상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 준표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이미지를 새로 구축해서 네. 이 국민적인 그 어필을 할 건가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더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된다는. 아니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부터 펼쳐져 나올 것을 그래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성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와 그 말버릇과 남들이 그렇게 안 생각해 주거든요. 그건 그대로 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외연을 확장하는데 그럴수록 더 큰 장애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그 홍준표 대표가 말 바꾸는 건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본질적으로 가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비상급식 의제가 돼가지고 2010년도에 의원 시절에는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2012년 본인이 도지사 보궐선거 나갔을 때는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진보좌파 교육감의 편향된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또 반대하셔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이분이 런칭은 이렇게 하고 나중엔 입장 바꿔서 그거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한국당을 압박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정치 불신이 해소된다. 이 말을
한 이유와 그 속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 대중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포퓰리스트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증언에 부정적인 그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찔러낸 거죠. 예. 예.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예를 들어 선동은 돼요. 대중의원 선동은 되는데 이게 정책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장 물어보는 겁니다. 200명으로 줄이자고요? 그럼 지역구 54석 없애자는 얘기인데요. 어느 지역구를 없앨까요? 딱 외우면 뭐라고 할까요? 대답 못합니다. 당신 지역구 없을까요? 뭐 그러면 동의 못하죠. 실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간지러워하는데 예. 그 국회에 대한 불신감을 이제 반복을 반국회 찔러서 정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그 국회 불신에 기반한 그렇죠. 그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미국이 이렇잖아요. 비례대표가 아니라 다 지역구 상원원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아무리 봐도 미국 가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오신 게 틀림없는데 사실 2월 달 전에 우리가 뭐 그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더 해봐야 되고 면동현 비례대표 계속 이슈로 갈 텐데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번에 줄여라 못 줄이지 않느냐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국회는 국회 불신 베이스로 이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하면서 한국당 그것도 못하니까 완전히 상물갈이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내가 당권 하고 잡아서 있는. 이걸 그렇습니다.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권을 잡을 2월 또 전당대회하고 또 맞물려 있기 그런 때문에. 배신자와 것도- 비겁자를 다 정리하겠다. 네, 그런 것들도 저는 밑바닥에 깔아놓은 워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분의 이 말의 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예산대로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잖아요. 국회의원 연봉이 지금 한 1억 5천에서 30%가 늘어나겠죠? 국회의원 수가 30%가 줄어들면 네. 지금 예산이 유지가 되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총액 5천에서 기준으로. 2억이 됩니다. 한 사람을 가져갈 수 네, 있는 그리고 보좌관 수는 9명에서 12명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1인당 특권은 더 네, 늘어나는 더 늘어나겠다. 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저희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 거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을 갖고 지금 우리가 다 무슨 뜻일까 뒤로 분석하고 있잖아요. 원래 거물은 뭐냐면 화두를 딱 던져놓으면 남들이 다 알아서 해석하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큰 재능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그 자산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결실될지는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죠. 이분이 이제 대표 2번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대선에서 사실은 뭐 선방을 했다 하더라도 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졌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 이게 사실 명분이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의 이제 출마를 맡겨서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뭐 두고 보죠 뭐. 그 대목이 자유한국당이 아플 텐데요. 대안이 없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대안이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등장이 홍카콜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까 이제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파의 거점, 중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 강훈식 의원님이 추천하는 인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야권에서 어쨌든 지금 범보수의 차기주자 적합도 여기에 1위로 계속 나오시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인데요. 저는 업앤다운이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업으로 보면 국정운영의 경험, 총리를 해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시에 다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에 대한 거치 문제가 한국당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것도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반기문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 반기문과 다르다는 얘기가 이제 예.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검증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잼 몇 번 맞고 그냥 거꾸러졌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는 청문회 2번 거쳤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농단 할 때 막아주던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확실한 건 이제 이분이 최근에 굉장한 그 정치 야심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뭐 보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3번을 갔다는 거예요. 3번 신청했대 3번 거절당했는데 본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확인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움직이기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과연 그 이미지가 박근혜 시절에 총리였다라는 그거 가지고 돌파가 될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선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선으로 직행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선으로 직행할 거라고 봤는데 면회 갔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당 안에서
자기 집권의 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 당 안에서 제대로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당에 접근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들어가서 당의 자기 세력을 먼저 만들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뭘 그 다음을 도모하는 이게 순서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대권 나가고 그렇게 됐다가 갑자기 사그러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정치력의 낭비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현실의 정치 지형에서는 사실은 그 우선은 당권은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게 이미 물밑에서 다 조직화되고 움직임이 시작이 돼야 돼요. 2월에 전당대회 하는데 이제 2달 동안 다 돌지도 못해요. 저 지역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안 되고. 근데 뭐 최근에 유기준 의원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하고 뭐 몇 차례 접촉을 가졌다. 그 정도는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오유, 나오시겠다. 당 대표 나오시겠는데. 나오시겠다.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반기문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 자기 지지 기반이 없으면 절대로 이 정치판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김황식 그 전 총리 같은 분도 상당히 좋은 제목이셨거든요. 여러모로. 그때 친박 핵심 세력들이 우리가 나가시면 다 해주겠다고 떠매고 나왔어요. 결과는 예비 경선에서 7대3으로 완패했거든요. 누가 떠매고 나가서 그렇죠. 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저희 한국 정치에도 없고 세계 정치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그런 다음에 사다리 치워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못 나올 가능성이 많다. 여권이나 아무것도 안 대권이나 되는 모두 그렇죠. 못 나올 예, 확률이 크다. 예. 근데 제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관점인데요.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거나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 친박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러면 친박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선택지가 다 친이 후보만 있다라면 네. 특히나 이번 2월 달에 하는 한국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차기 총선에 소위 말하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선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박 후보는 어디로 갈 거냐? 그건 저는 황교안 전 총리로부터 찾아야 한다. 저는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네. 논리적으로는 맞으나 그 현실적으로는 그게 실현되기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친박적 색채가 옅은 사람이 또 당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권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점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3위로 도약을 했더라고요. 뭐 한국당 복당이 꽤 성공적이었다. 이런 여론 속에서 험지라도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면서 한국당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제 서울 광진을인가요? 이 추미애 전 대표 지역구인데 이렇게 붙기로 한 거죠. 저는 보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안 좋은 정치 스타일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 스타일리스트거든요. 진정성 없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 서울시장 하다가 무상급식하고 그냥 같이 걸어갖고 시장직을 걸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016년에 내 정세균을 꺾겠다. 이거 종로에 가서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떠납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 당원, 지지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내 추미애 대표랑 붙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치 자체 굉장히 불신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선 호랑이지만 사실은 이런 분이 정치 굉장히 불신시킨다고 봅니다. 아까 이런 행위,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서 내가 좀 어쨌든 스타일이 좋고 뭐 이런 인기를 끌 수 있어. 이런 식의 표심 관리 또는 이런 식의 국민을 대하는 자세로 한국당을 또 이끌어 나간다? 저는 그렇게 한국당이 진정한 소위 말하는 품격 있는 보수 이런 지향들에 적합한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좀 봅니다. 네. 그때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할 때 그때 당대표가 홍준표. 아, 그랬나?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엄청 화를 내면서 막 말리고 그랬는데도 이제 강행을 했죠. 저는 그걸로 인해서 그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그 유탄을 맞았잖아요. 원희룡 지금 지사죠. 네. 그분도 영향이 있었고 천정배 대표도 갑자기 서울시장 한다고 올라왔다가 영 이상하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의 그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뭐 그런 속죄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험지
험지에 나가는 거죠. 자기한테 원래 강남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거물과 붙겠다 이렇게 한 거는 저는 뭐 아주 지나친 자기 자신감의 발로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한 가지 이건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달까 하는 거는 당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험지에 가서 싸우겠다 했으면 훨씬 더 네. 뭐라든 임팩트가 오래 가고 진정성이 더 돋보였을 것이다. 어쨌건 당으로 돌아와서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러면 그 뒤에 험지에 가서 싸우겠다도 당권 도전하려고 지금 밑자락 까는 거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서 이기는 것이 이분들의 앞으로 정치적 생명이 길어질 건가 짧아질까를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쪽에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당분간은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내내 의원실을 그렇게 돌고 다니신다면서요? 나오시겠다는 얘기죠. 뭐. 예. 여의도 격언에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발로 다 다니고 계신 거고요. 말로는 안 나간다고 하고 계시니까 네. 이건 나가는 거라 봐야죠. 좋은 말이죠. 네. 명언이야. 갑자기 시뮬레이션 제대로 많이 명언제 하신 것 쪽이 같아요.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인정하세요. 위기의식. 아닙니다. 긍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진짜 자, 잘하시네요. 오세훈 전 시장은 탈당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당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떠날지 남을지 고민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유승민 의원.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되지 않아. 정말 궁금해요. 예. 본인이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다른 분들 생각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그 유승민 의원도 굉장히 참 그 정치적 자산을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훌륭한 그 지도자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쨌건 내년에 TK에서 바람을 뚫고 당선되면 그때는 다시 또 힘이 좀 생긴다고 봐요. 그럼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박근혜 배신했다, 이런 대통령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거기에 주력해서 선거에서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본인에겐 섭섭할지 모르지만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호감을 가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보수적인 정치인들 제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만은 그래도 이런 분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보적이고 이분이 하는 정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참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유일한 보수고요. 이분이 자기 뜻을 좀 펼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말하자면 이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 속에서 자기 뜻을 갖다가 펼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앞으로 좀 남았습니다만 예컨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또 보수의 또 지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이분이 자기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유승민 대표의 대표 콘텐츠는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게 사실 외람된 이야기인데 제가 좀 이쪽 동네 호랑이가 저쪽도 용들한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저쪽에 지금 소위 한국당에 안보와 경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를 많이 갖고 있었던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 유승민 대표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가 다시 굴러 들어가자니 이게 본인이 살아날 거냐 절대로 저는 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로 살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컨텐츠를 살리려면 밖에 있어야 되는 이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사람이 바람을 쫓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또 명언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딪히고 명언 있는 배틀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직인데요. 이거를 구름으로 CG 넣어주세요. 신선처럼 이야기해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한계 상황을 지금 바람이 풍향이 바뀌기 전에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풍향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 그다음에 소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재평가 받는 때가 왔을 때 이제 구름을 타고 비룡이 되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른 뭐 이학재 의원이 최근에 돌아갔고 그다음에 자기랑 같이 했던 남경필 그다음에 오세훈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저는 유승민 대표에게 지금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탈당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유승민 대표가 세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바른미래당에서 명확한 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본인이 지향하는 개혁 보수로 당이 갈 수 있도록 노선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학생들 상대로 학생 앞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책임 있는 자세가 실망감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이 길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뭐 좀 그렇긴 한데 질문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노선투쟁에서 이기면 한국당을 이기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현실과 이상의 괴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노선투쟁을 하는 효과만큼 사실은 지역에 파괴력이 있고 당선에 파괴력이 있으면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진짜 자기만의 투쟁일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척박한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요? 민주당이 상당 부분 만들었어요. 아, 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승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말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못 버티고 다들 원심력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협공해야지 맞습니다. 네. 이제 선거 제도가 달랐으면은 저는 좀 자유한국당은 없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요. 한국 보수가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거듭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저렇게 딴소리하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아,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론이에요. 조금 많이 나가네. 당론. 이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자, 마세요. 자기 당 걱정합시다. 남의 당 걱정하지 말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제 선거제도 문제까지로 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외부자들과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12월 28일에 허익범 특검의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경수 지사 이야기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 3년, 공직선거법 위반 2년 이렇게 구형이 내려진 상황인데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드루킹의 그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고 또 진술 내용 들어보면 좀 황당하게 짝이 없잖아요. 막 이 사람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재판부에서 과연 이 사람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사실 대선 주자로 언급이 안 됐었어요. 드루킹 때문에 대선 주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이분 그냥 경남도지사 겨우 된 거거든요. 드루킹 사건 때문에 사실은 졸지에 대선 주자 반열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올라오는 거고요. 본인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관심 없다. 왜냐 지금 도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도정 잘해가지고 도지사직에 재선되는 게 이게 목표겠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지사는 사실은 본인의 무슨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뭐 이런 이제 후광 때문에 국회의원도 초선이었죠. 그리고 초선 임기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도지사에 도전을 해갖고 당선이 되는 사실은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가다 보면 뭐 대선도 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여세죠, 여세는. 근데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기, 아직 컨텐츠가 없기 검증이 안 때문에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상당 시간 정지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 또 그래야 본인한테도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서요. 아직도 나이도 젊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은 오세훈, 유승민 뭐 이런 쟁쟁한 분들하고 어깨를 지금 나란히 했다는 것, 요것만으로도 본인은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지. 강 의원님 알고. 생각이 다르신 네, 모양이에요. 아니, 생각이 저는 다르시죠?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 굉장히 야박하시구나.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야박한 게 예, 아니죠. 굉장히 야박한 아니, 거. 그게 아니, 이제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여권 아니, 그러니까 내랑 본인 말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 여권의 이야기의 객관성은 이런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사를 하던 곳입니다. 예. 단 한 번도 민주당의 깃발로 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경남이란 지역에선 대선 때 졌습니다. 말씀대로 현역 국회의원 하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건 더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드루킹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거는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다가 생기는 과정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과를 냈느냐 아니면 헌신의 역사가 있느냐 이런 몇 가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지셔닝은 지금 현재로서 유일하게 잘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으면서 헌신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기록에 지금 현재 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전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하나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지지율로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때 대통령 지지율 80%였어요. 거기서 지면 이상하죠. 오히려 그 상대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 본인 실력이었다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그 점 지적하고 싶었고요. 예.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랄까요? 아니면 뭐 기대가 조금 높을 수 없는 이유가 저도 드루킹 사건을 보면 뭐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1심, 2심, 3심 시간이 상당 부분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사직을 하면서 그걸 방어를 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사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뭐 우려도 있는 거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도정의 성과를 낸다면 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뭐 대권 잠룡으로까지 얘기하기에는 그건 좀 체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죠? 드루킹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뭐 체급을 키워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급되는 분들을 한번 쭉 보면은 홍준표 대표만 해도 모래시계 검사부터 시작해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지사도 하고 하면서 이미지를 쌓아왔잖아요. 그죠? 유시민 이사장도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상당히 잘한 장관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이미지 세탁도 잘했고 그런 쌓아온 이미지들이 다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잠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양반은 지금 형성되는 이미지가 없어요. 드루킹 말고는. 오직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친문이 다음에 누가 자기네가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막내 김경수를 그래도 지켜주자는 뜻에서 난 이거 몰리는 걸 보는 게 정확한 순서라고 보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게 맞다. 예. 그 부분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주신 지적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대선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자칫해서 잘못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과 기준이 국민들한테 제시될 수 있다는 점들.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가 지금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좀 달라진다고 할 때 이제 이 김경수 지사의 카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지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좀 바꾸자라는 흐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성 인물이 아니고 좀 이렇게 새롭게 하자는 이런 인물이 좀 강한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이제 후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뭐 당장 뭐 여기 뭐 이럴 때 이런 부분보다는 같은 초선인데 우리 네, 강훈식 네. 의원도 그 호랑이로서 지금 존재감을 계속 저는 이제 애기 발휘하시면 호랑이, 저는 애기 호랑이. 여기 용들이시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잠룡 그 파워 업앤다운으로 지금 한번 꼽아봤는데 언급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도 서운해하실지 몰라서 여권의 또 다른 유력 후보가 있다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적절히 차별성이 첫째 유지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전국적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외연 확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잘한 것도 없지만 크게 치명적인 실수도 없어요. 뭐 일을 안 하면 원래 욕을 안 먹거든.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일을 안 하세요? 칭찬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건 뭐냐면 지금 그래도 당에 외곽에 있는 분 중에서 가장 나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저는 한 30%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박원순 지사가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대중성, 또 지명도, 그다음에 차별성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마지막에 남아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친노나 친문이 아닌 그런 쪽에서 차기 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은 김부겸 장관이 자기 목소리는 안 내고 있죠. 굉장히 바짝 낮춰서 행정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김부겸 장관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밖에서도요. 김부겸 장관에 대한 평가 또는 주목도 이게 지금 상당히 높아요. 기대가 높아요. 기대가. 저는 지켜봐야 근데 되는 거죠. 김부겸 행안부 장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TK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적지에 계속 나가가지고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직도 굉장히 잘 수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아 이분이 이제 행안부 장관 하다가 약간 총리라든지 이런 직을 좀 맡고 나서 그다음에 대권 한번 도전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실은 이건 뭐 좀 불편한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은 PK, 한 사람은 TK잖아요. 그런 구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어차피 당내에서 선택을 할 때 그런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사실 김부겸 장관을 제 입으로 칭찬하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왜요? 그런 의미에서도 뭐가 유력하다. 있으세요? 예? 뭐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김부겸 장관을 제 입으로 칭찬하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왜요? 그런 의미에서도 뭐가 유력하다. 있으세요? 예? 뭐가 있으세요? 대학교 동기잖아. 아, 그런가요? 벌써 몰랐어, 어쨌든까지. 몰랐어요. 대학 동기를 좀 해주시죠. 왜 높여주시지? 남들 볼 때 그렇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해야 되는데. 우리 당에 잠룡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저희야 뭐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뭐 김종주 사도 그런 뜻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더 젊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이 좀 더 젊고 더 많은 대선주 그거는 한국당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자체가 더 젊어지고 더 역동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만 해도 약간 좀 제가 약간 놀라운 건 생각보다 친문 미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아는데요. 당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정도까지 막 이 안에서 쟤는 친문, 쟤는 비문 막 이렇게 보지는 전혀 않는다는 점은 꼭 국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많은 잠룡들이 많이 나오는 2019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줄 난세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돼지띠의 해인데 돼지띠의 해에 새끼 호랑이, 초선 호랑이가 손님으로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보고 자꾸 용 설명하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언제 잡혀갈지 몰라갖고 되게 어려웠고요. 우리나라 용뿐만 아니라 트럼프라든지 해외에 있는 용까지 다 이야기해서 네, 북한에 있는 용까지 다 해서 저는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정치인을 미워해도 정치인을 미워하지 않는 2019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정치가 보다 좀 신뢰받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